500년, 조선 전기가 200년, 조선 후기가 300년입니다. 그래서 전후기로 나누는 기점은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뭐 조선 전기 문학은 중세 후기 문학 이렇게 얘기하고, 조선 후기 문학을 따로 떼어서 근대 문학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마 국사에서도 근대다 하면은 조선 후기를 뜻할 거예요. 자요, 조선 전기 문학은 1392년 태조 원년에서부터 1592년 임진왜란까지 딱 200년 맞나? 300년이 200년 조선 후기가 300년이네, 그죠? 자, 조선시대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문학적 사실, 훈민정음 창제 371쪽입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비로소 이제 우리의 문자가 발명된 겁니다. 자, 조선전기문학회관 뭐 시대 구분에서 딱 200년간이고요. 조선전기문학은 1번 특징이 훈민정음 창제로, 자, 밑줄 긋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 출발. 여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은 그 뜻이 이제 우리의 글자로 우리의 문학 작품을 적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문학 작품을 우리의 문자로 적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글자, 문자 생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거죠. 이번 조선 전기는 형식 구조적인 측면에서 운문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운문, 시가문학의 난숙기다, 무르익은 시기다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3번의 훈민정음 창제에서 번역사업, 한문으로 된 문헌들을 훈민정음, 즉 한글로 번역하는 이런 사업을 언해라 그러잖아요. 언해. 번역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갔다. 그리고 4번에 향유계층은, 담당계층은 주로 이제 문자 생활을 영위하던 양반들이든, 평민 참여는 조선 후기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5번째 소설의 발생, 밑줄. 이제 드디어 소설, 한문 소설이긴 하지만 발생하고, 또 6번에 자연문학, 자연주의 문학. 동양의 자연주의 하면은 자연 몰입이죠. 모라일체 이런 것. 원래 사대부들이 정계에 나아가서는 충효의 이데올로기를 중시하고 물러나서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했잖아요. 이런 데서 자연문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사상적으로 성리학으로 불리는 유교. 그러니까 고려까지는 불교인데 이제 국교가 유교로 바뀝니다. 문학 작품은 다분히 이런 이데올로기 성향에서 유교적, 충효, 철학적 이런 깊이 있는 해석이 나타납니다. 갈래빌 이해보죠. 악장. 악장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첫째 줄에 있어요. 공중의 종묘, 제사죠, 제사. 종묘는 원래가 뭐냐 하면은 왕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에요. 여러분, 양반가에도 위패가 있습니다. 선북은 학생신이처럼. 그러니까 왕궁에도 충분히 왕이나 왕후, 그죠? 대비마마 이런 사람이 돌아가시면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바로 종묘라 그럽니다. 종묘에 제사음악이 있겠죠. 제사를 지낼 때 종묘 제향에, 또는 국가의 뭐 경축일 같은 세자가 탄생해서요, 뭐 이럴 때 누구 생일을 맞았어요, 이런 연희, 이런 축하하거나 제사음악에 음악이 있을 거예요. 이 음악의 노랫말, 노래 가사가 바로 악장입니다. 종묘 제약의 가사예요. 주로 이제 내용이 송축가입니다. 조선전기니까 조선 건국 너무너무 잘했다라든지, 또 내지는 뭐 왕조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런 내용들.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둘째 줄에 보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이나 또 문물제도, 임금의 만수무강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음 우측에 형식, 일정한 틀이 없다, 밑줄. 이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은 내용 중심으로 갈래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예찬의 내용이면 악장문학이다 이렇게 싸잡아 얘기됐거든요. 그 형식은 여러 가닥이 있어요. 도표에도 보듯이 우측에 그 글상자 우측에 보면 한시체, 소교체, 경기체, 가체, 신체 여러 양식이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악장문학은 오래가지를 못했어요. 자, 그건 보면은 내용, 즉 주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건국의 송축이라는 측면은 임난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문제라든가 또 계층이 양반 사계층일 뿐이고 평민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문학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흔히 악장을 단명했다. 그러니까 내용의 한계 또 금방 언급한 내용과 작가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만 얽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한계성 때문에 단명했다. 오래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찍. 자, 주요 작품군에서 정도전의 악장문학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에 정도전 하죠. 아마 현실 정치가죠. 왕자, 2차 왕자에 난해 죽었던 그리고 조선의 개국 공신이기도 합니다. 자, 문덕곡, 정동방곡, 납시가 또 신도가 뭐 이런 것들이 정도전의 악장문학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그 악장문학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용비어천가예요. 이건 어학도 그러려니와 이와 같은 국문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용비어천가. 세종대왕이 관여 않죠. 보세요. 작가가 정인지, 안지, 권지. 왜 그러냐면 용비어천가는 그 내용에서 조선 6조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까지 6명의 왕들입니다.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가 세종대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업적을 읊었는데 왕이 직접 나서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업적을 예찬하면 정당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종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표년 학사들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용비어천가라도고요. 원인천강제국은 세종대왕이 적었습니다. 이 석가모니 일대기 밑줄 긋고 석가모니 일대기 적었는데 석보상절을 보고 감동해서 적음. 석보상절을 보고 감동해서 적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내막은 조금 이따 밝혀드릴게요. 석보상절 보고 감동해서 적었다. 자, 정도전 한번 공부해두고요. 이번에 번역문에 여러분 한문으로 된 문헌을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이렇게 번역에 적는 것을 번역이라 그러지만 용어로는 언해 그래. 언해란 말은 언문으로 번역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언문이 훈민정음의 다른 이름이거든. 언해. 자, 그래서 1번에 뭐 불경언해도 있고 유학서언해도 등등 있어요. 의 한번 읽어두고 번역서 보면은 각기 갈래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문학서 언해. 문학서 언해에 가장 비중이 있는 게 불교두공부 시언해 밑줄. 우리가 흔히 두시언해 하는 작품이죠. 그리고 불경언해 뭐 쭉 있고요. 유교경전언해 내혼 밑줄. 삼강행실도 밑줄 등. 자, 이렇게 이런 번역, 언해 작품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로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사문학. 좀 전에 조선 전기가 시가문학의 난숙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문학이나 시조가 아주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사문학 가면은 4음보입니다. 근데 운문과 산문의 중간쯤 됩니다. 교술갈래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 가사 첫째 줄에 정극인, 송순, 정철. 물론 정철이 가장 탁월하죠. 하나, 둘, 셋, 넷째 줄 봅시다. 특히 정철은 밑줄 그을까요? 아름다운 우리말을 잘 살리고 고도의 언유법, 상징법으로 격조 높은 작품을 창작했다. 정철의 가사문학에 대한 평가요. 따라서 가사문학의 제1인자 관동별곡이 고전 시가작품 가운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조선 후기는 후기 가수 얘기하고
자, 우측에 보면은 내용 봅시다, 내용. 자, 주요 작품들 있죠? 상춘곡 스몰 a, 그 글상자. 면왕전가 스몰 b, 면왕전가. 그리고 성산별곡 스몰 c. 이렇게 상춘곡, 면왕전가, 성산별곡 이렇게 이으면 이걸 강호가도 이렇게 얘기해요. 강호가도라는 말은 강호, 자연과 함께하는 시조의 흐름이다 이런. 강호가, 강호시가의 흐름이. 상춘곡, 면왕전가, 성산별곡 정도. 상춘곡이 최초의 뭡니까? 가사문학입니다. 만본가 최초의 유배가사의 교시. 아까 유배문학을 통칭할 때는 정과정곡이에요. 이건 가사문학으로는 유배가서 적었던 문학의 효시가 만본가, 면왕전가, 송순.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이황과 이기 같으신 분도 환산별곡이라는 이 자경별곡이라고 하는 뭡니까? 가사문학을 적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니 해도 가사문학의 일인데 정철을 빠뜨릴 수는 없죠. 자, 정철의 가사문학이 지금 4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산별곡, 그 옆에 적으세요. 26. 관동별곡 45. 사성민곡 50. 이건 정철의 나이입니다. 창작한 나이. 성산별곡이 26대. 그리고 관동별곡이 45세 강원도 관찰사를 제수받으면서 적었죠. 또 사성민곡은 50세 이후. 이렇게. 좀 전에 사성민곡은 뭡니까? 바로 총신연군 지정을 읊었죠. 그리고 가사문학에 가장 많이 민출하는 조선시가 통틀어서 뭐예요? 관동별곡입니다. 1차에서 8차까지 교육과정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국어책에서도. 자, 그 외에도 규원가, 난설은 여러분 허균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깊이 파묻혀 있으면서 남편을 기다린 여심을 노래했습니다. 그 옆에다가 일명 다른 이름으로 원부사.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원부사라고도 부릅니다. 자, 시조는 고려말, 조선전기, 조선후기 쭉 같은 개괄적으로 이어내려오죠. 자, 조선전기 시조의 특징 가면은 영역의 확대.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주 담당층인데 충효 이데올로기에서 애정도학의 세계로 이렇게 어떤 그 내용 영역을 확대시켜 갑니다. 자연미도 발견. 그러니까 그 관직에 나아가면 충효, 또 관직에서 물러나면 자연경관과 함께 자연문학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리고 강호가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주요 작품 볼까요? 강호사시가 맹사성, 최초의 연시조입니다. 4편. 그리고 성산물 마평인의 충이가 이런 것 있죠. 이런 작품분들은 개축, 여기 보면은 그 세조의 왕위정변 있죠. 그것과 관련됩니다. 역사성이 좀 필요한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송순의 자상특사 한국옥당가, 이것도 시험에 꽤 나옵니다.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명종이 옥당은 홍문관입니다. 조선의 3사의 하나였던. 이 당대에 송순은 홍문관 부교리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국화를 보고 적었던 감구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어보단가 이현보, 그리고 이황 이에 도산 12곡 고산 9곡과 묶어보세요. 그 둘 묶고 도학의 세계, 시조의 어떤 영역을 도학의 세계로 넓혔다, 이런 얘기 조금 전에 있었죠. 학문의 경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도산 12곡 중요하고요. 그리고 훈민과 장진주사 묶어서 둘이 정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정철이 저 밑에다가 시조 107수, 정철은 시조 107편을 적었습니다. 가사문학에도 1인자고. 기억할 만한 게 요거 두 개는 국문학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훈민가는 16수의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백성들을 교훈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유교적이겠죠. 장진주사도 알아둬야 됩니다. 이백의 장진주, 이 권주가예요. 이태백의.
이 작품을 본떠서 적었습니다. 주제는 옆에 적어두세요. 인생무상. 퍼먹자, 죽기 전에 실컷 퍼먹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이야 사대부의 정서를 노래했지만 형식 면에서 사설시조의 효시입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사설시조의 효시. 제주의 사설시조 있잖아요. 여기 옆에. 자, 한문학에 한번 볼까요? 한문학의 계부, 종류 한번 봅시다. 흐름이죠. 관각문학, 살인문학 요 두 개가 대립합니다. 조선전기에. 그러니까 조선전기에 여러분 싸움들 하는 거 보면 돼요. 관직에서. 당파 싸움까지는 아니고 조선전기는 아직까지. 관각문학은 개국 공신들과 함께 현직의 관리들이 작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장파 그러죠. 예, 성현, 남권 등입니다. 살인문학은 여러분 도학파, 조광조 이렇게 대립을 이루다가 하나 3번도 하나 기억할 만해요. 방외인문학. 음악으로 얘기하면 언더그라운드입니다. 그래 중수의 지배 질서 속에 포함이 안 돼요. 그 제도권에 포함이 안 되고 떠돌면서 그 바깥에서 문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시습이죠. 둘째 줄에 김시습은 세상을 등진 채 독자적인 문학세계 구축이다. 3당 시인도 알아두고. 그리고 고전소설. 이 고전소설 잠깐 한번 보시면은 소설의 흐름 진단해 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러분 설화 있잖아요. 설화. 설화에서 고려에 오면은 폐간문학이에요. 설화문학집이죠. 초창기에. 폐간문학이 형성이 됐다가 다음에 가전체. 가전체는 순수 창작입니다. 사물을 의인한 과독이고 이제 소설이 이제 조선전기 가서 소설이라 부릅니다. 소설도 표기성에 따라서 하문소설이 있고 다음에 국문소설이 있어요. 얘는 조선전기부터 쭉 있어집니다. 다음에 한문소설은 조선전기는 없어요. 국문소설이. 조선전에 후기 가서야 대부분 홍길동전이 그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설공찬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효시작으로 보기도 한다는 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보입니다. 이런 과정이 한 가닥이 있고 시기는 여기 밑에 쓴다고 해서 그 위에 시기와 똑같다는 아닙니다. 설화에서 판소리 형성되었다가 이렇게 판소리계 소설로 이어졌다가 이런 소설을 또 신소설로 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계열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흐름에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한문소설은 여기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본 김시섭의 금오신화, 조선전기 금오신화가 효시작입니다. 그러다 후기 가면서 대표적인 18세기의 뭡니까? 바로 정조 때 박지원의 한문소설이 또 유명해요. 박지원의 연계성을 갖고 여기 국문소설은 17세기 김만중이라는 걸출한 국문소설의 대가를 낳다가 영정 이후에 대거 유행합니다. 국문소설 대거 유행했다. 이런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거 유행한 근거는 이런 얘기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우리 보면은 방각본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그냥 대충 흐름을. 방각본, 다음에 세책가, 다음에 낙선제문고 등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조선 전후기가 끝나게 되면 이까지가 고전소설이거든요. 고전소설을 대비적으로 불러가지고 새로운 소설이다 해서 신 이렇게 다 합니다. 따라서 신소설은 고전소설의 대비적인 명칭이에요. 이게 이제 1906년에 이인직의 혈의누 여기부터 이제
신소설 시대가 한 10여 년간 열립니다. 그러다가 이 신소설 시대가 한 12 년간 끝나면은 이광수의, 그죠? 무정, 이광수의 무정, 최초의 현대 장편이죠. 무정. 이 무정이 1917년작이에요. 신소설의 연대기는 한 10여 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대소설이다 이렇게 평가해가요. 그리고 현대소설의 흐름을 각 연대기별로 잘라가지고 얘기를 쭉 해나갑니다. 자, 이런 흐름을 쭉 있고 한 가닥은 저쪽입니다. 이쪽 볼까요? 판소리 보면은 설화에서 일단 판소리가 우선입니다. 먼저가 되게 조선 후기인데 이건 이 시기하고 같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의 계보로 이렇게 적은 시기로 보면 이쪽이지 조선 후기쯤이지 판소리가. 그래서 판소리에 보면은 우리 보면 춘향가, 흥보가, 다음에 심청가, 그리고 수궁가, 그 다음에 적벽가, 이게 판소리 5가입니다. 판소리 5늘. 이걸 신제여가 원래 신제여는 판소리 6마당을 하나가 이제 가로지기 타령, 변강세 타령. 이건 오륜에 너무 어긋났기 때문에 내용만 전해요. 불려지지는 않고. 현대 불려지는 노래를 판소리 5가라 그럽니다. 얘네들은 오륜과 관련되어 있어요. 춘향가면 부부유별, 흥보가 장유유서, 삼강 올인할 때 장유유서, 심청가는 부자유친, 그리고 수공가는 군신유의. 자, 적벽가는 부무유신 있죠. 그렇게 오륜과 관련이 됩니다. 왜 관련이 되는 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 앞에 판소리에 근원설화라 그래요. 근원설화. 이 근원설화들이 보면은 많습니다. 춘향가는 주로 박타는 처녀, 또 남은 못난이 설화, 암행어사 박문수설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남원에서 신원설화, 원통함을 풀어가는 설화다 이런 얘기고, 흥보가는 박타는 처녀, 흥보가. 그런 또 흥보가는 그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은 방위설화라는 게 있죠. 방위설화가 근원설화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심청가는 그 보면은 요것은 이제 용원설화, 영공에 대한 얘기, 또 기토지설이도 있죠.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얘기. 잠깐만요. 토끼와 거북이 요 밑에고. 자, 연권요, 효녀지연. 연권요설화, 효녀지연설화 이거 바꿉시다. 용원설화는 위쪽으로 갖다 놓고 영공 얘기인데, 심청가는 연권요. 연권요는 효녀예요. 또 지연이라고 하는 이런 효녀에 관련된 설화가 심청가. 다음에 용원설화. 금방 얘기한 기토지설이 뭐가 됩니까?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얘기가 수공가의 근원설화입니다. 자, 얘네들은 근원설화가 있는데 이건 조금 계보가 다르죠. 적벽가는 이건 원래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연의. 나관 중에 삼국지연의에 바로 조조에 나오는 적벽대전을 소재로 합니다. 이 연결 과정에서 설화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갈래 형성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네 편은 판소리 소설로 이혜조라는 신소설 작가가 개작을 합니다. 한문을 조금 알면 돼요, 한자를. 춘향가는 옥중화, 옥속의 꽃이다. 옥중화. 흥보가는 제비연처죠. 제비의 달이다, 연애각. 심청가는 강의 연꽃이다. 강상연 이렇게. 그리고 수공가는 토끼의 간이라고 토의 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는 신소설로 개작한 이혜조의 작품 제목입니다. 이런 계보의 흐름도 알아두시고 이런 하나의 판소리로 이어갔던 흐름이 있고 다음에 기본적으로 골격으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설화에서 소설로 올라갈 때 얘네들은 과도기고요. 한문소설, 조선전개 금오신화, 국문소설은 조선 후기에 설공찬전 최수라는 사람,
다음에 홍길동전, 예, 요것은 우리 허균, 뭐 두 개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 17세기 김만중으로 이어지면서 영정이 대거 유행한 근거를 모색했죠. 특히 또 18세기 한문수설가운데 박지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이런 인물들, 박지원, 김만중 이런 사람은 굉장한 비중이 있습니다. 국문학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소설, 현대소설과 이런 얽매가는 과정을 지금 소설의 흐름으로 진단을 했어요.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한번 보시죠, 소설. 예, 개념은 읽어두고 발생 한문소설, 김시섭의 금오신화, 한국 고전소설의 효시. 공문소설, 광해근태 허균의 홍길동전으로 일반적인 정설입니다만 설공찬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시험이 안 나옵니다. 자, 넘겨보시면 주요 작품으로 조선 전기 한문소설이 나옵니다. 금오신화, 김시섭, 최초의 한문 단편소설 5편이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 후에 전동시대의 영향을 받았고 만복사 조폭이 이생규장전 치부벽정기 남념부조지 영궁부연록 그 내용이 밑에 있어요. 쭉 한번 참고하시고요. 화사수성제 원생몽이로 하는 건 임백호라고도 불리죠. 임제의 작품입니다. 이 중에 화사는 꽃을 의인화했다는 점에서 우리 화사 앞에다가 어떤 작품이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설총의 하완계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 영향도 좀 알아두고요. 그리고 임제의 원생몽이록도 참고로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조선 후기 문학입니다. 조선 후기 하면 임난, 병난 이후입니다. 전쟁을 경계로 기점으로. 조선 후기 하면은 첫째 줄에 평민의식 성장. 전쟁이 나니까 평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므로 아무래도 평민이 왜 양반들이 우리를 다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신분 제도가 와해가 되어가는 거예요. 동요가 합니다. 그 평민의식의 성장은 곧다시 말하면 양반의 권위 실추 동시에 작용하죠. 자, 조선 후기 문학 형성 배경 한번 연결해 두되 셋째 줄 보세요. 형성 배경에 너무나도 무력했던 양반 사대부들의 권위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평민의식의 성장, 또 이들에 대한 불신풍조, 일반 서민들의 자각성 이런 얘기입니다. 그 평민들이 이제 대거 문학의 향수층으로 나옵니다. 자, 조선 후기 문학 봅시다. 1번 평민들이 많이 참여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조선 후기도 양반들이 주류 계층이에요. 오늘날 민족문학에서 민족문학적 시각에서 평민들의 작품을 중시 여겨서 그런 거지 평민들의 문학이 더 양반들의 문학보다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2번 산문학 경향, 산문 중심. 조선 전기가 시가문학의 난수기예요. 시조가사 악장. 조선 후기는 산문문학이 성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조선 전기가 없었던 공문소설, 사설시조, 판소리, 새로운 갈래들. 네 번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 리얼리즘이에요. 조선 후기가. 조선 후기는 사실 근대문학 아니겠습니까? 자, 거긴 바로 여러분 이런 데는 고민이 즐겁고 실학 사상의 영향이 컸죠. 자, 갈래별 봅시다. 고전소설, 좀 전에 좀 전반적인 흐름을 기본적인 축으로 딱 두시고 좀 세세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홍길동전이 출연했다. 개괄적으로 넘겨보고요. 한문소설은 이러했지만 이번 국문소설 미출. 주제는 권선징악이 많습니다.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이죠. 그리고 대부분 해피엔딩이고 운영전은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인물은 평면적 인물, 사건은 비현실적 내용이 많고, 자, 주요 작품 공문소설, 창작, 이제 성격상 나눠죠. 군담소설은, 밑에 기억해 보세요. 기억, 설명지, 기억의 군담소설. 주인공이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을 전개한 소설이다. 임진록, 임경업전, 박시전.
군담 소설은 두 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더랬죠. 영웅의 일대기라든가 주로 역사를 배경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는 역사 군담류, 역사 군담 소설, 다음에 창작 군담류가 있어요. 역사 군담 소설은 역사 소설과 맞물어 갑니다. 역사 소설에 포함이 돼요. 그럼 여기서 조건이 하나 딱 붙습니다. 무슨 조건? 실제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실제 역사를 다루는 조건이 필요해요. 인물들은 허구적 인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실제 역사가 없으면 창작 군담입니다. 요걸 구분으로 기준으로 딱 구분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록은 임진왜란, 둘째 줄에 임진록 있죠. 임경업전과 박시전은 병자호란을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소대성전, 유충열전, 장백전, 조웅전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역사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창작 군담류입니다. 이해다죠? 그 다음 니네 가정소설, 사시남정기 밑줄. 그 옆에다 인현왕후전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인현왕후전. 왜? 사시남정기는 김만중의 공문소설입니다. 그 인현왕후를 풍간하기 위해 적었다 해서 인현왕후전과 통해요. 그리고 여러분 장편대하소설 옆에다가 여기 써놨죠. 낙선제문고예요. 낙선제문고. 요거 딱 적어놓으세요. 장편대하소설의 낙선제문고. 이 낙선제문고는 낙선제는 궁궐 창경궁, 궁궐입니다. 창경궁에 있었던 여성 전용 도서관이에요. 이게 낙선제입니다. 그 많은 소설이 비치되어 있는데 보통 이 내용이 가문 대하소설입니다. 낙선제의 건물명이에요. 그래서 가문 대하소설이다. 보통 한 질에 100권씩이 넘습니다. 이걸 볼 때 연구를 많이 미흡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아마도 영정 이후에 바로 낙선제 문구로 말미암아 볼 때 한글 소설,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한글 소설이 대거 유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계속 가면은 둘째 줄에 작품으로는 완올회명연 제목입니다. 명주보월빙 이런 게 있다. 또 판소리계 소설. 자, 소설의 한 계보가 이렇게 판소리를 거쳐 판소리계 소설로 연결되었던 점을 좀 전에 한번 보셨습니다. 같이. 그 밑에 글상자 보세요. 참고. 건원설화, 고전소설, 신소설 요 한바탕은 얘기 드린 바 있죠. 금방. 거기 쭉 한번 연결해 두고요. 박준의 한문소설 별. 얘가 왜 중요하냐면 풍자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박지원 자신도 양반이면서 조선후기 양반의 타락상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액자소설에서도 얘기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호질, 허생전 이 두 개는 어디에? 열하일기 출전입니다. 우측에. 그 양반전, 광문전, 예덕선생전 묶어보세요.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은 새로운 인물형.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천민입니다. 광문이는 거지고 예덕선생은 똥 푸는 엄행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똥 푸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주인공을 냈어요. 새로운 인물형을 내세웠죠. 나름대로. 그 외에 민홍전, 김신선전, 우상전, 마장전, 연려, 함량, 박시전 등의 한문소설. 전반적으로 박전 문학을 꿰뚫는 한문소설이긴 하지만 속성은 바로 풍자성입니다. 자, 시조, 전개, 평민의식, 산문정신 이런 시대의식을 반영해내죠. 문학은 시대의 반영이니까. 따라서 평민들이 많이 적으니까 호흡이 자연 길 수밖에. 함축적이고 상징성은 한학을 숭상하던 누굽니까? 조선 양반 사대부들이 두드러지게 함축성, 그죠? 한자 이런 걸 많이 적었죠. 사설 시조가 등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선 후기라고 하지만 시조의 대가는 2번의 윤선도예요. 동그라미 2번 있죠. 밑에 둘째 줄 윤선도. 윤선도는 가사문학을 적지 않았습니다. 가령 정철이나 이율곡이나
다음에 이황가 뜨신 분은 가사와 시조를 동시에 적었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윤선도는 시조만 적었어요. 작품의 견해요, 우요, 산중신곡, 어부사시사별. 이 7차 교과서에도 나오죠. 어부사시사. 넘겨볼까요? 자, 니네 특징. 그래서 윤선도 시조문학의 업칙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자연을 시적 공간으로 승화, 여기다 스몰 a. 시의 조탕 및 스몰 b. 뭐 이건 이렇게 평가되는 이면에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죠. 또 3번 거기 하고 3번의 기억년 이것을 말면 보면은 3번 그래서 시조가 대중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조선 전기는 시조가 아주 뭡니까 난수기 시간문학이 발달했고 활성화되었고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양반 사대부에서 평민들로 옮아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양반 사대부들 시조를 하나도 적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평민들의 시조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쯤이지. 시조창 음악적 시조 가객들이 막 나오죠. 전문 가객 시조창을 부르던 사람. 그리고 이것에 시조 동호인 모임인 가단 밑줄 가단이 형성되었다. 그 가단을 형성해서 시조 창작하고 시조 창도 부르고 이랬어요. 자, 다음에 사설 시조가 활발하게 창작되었습니다. 사설 시조에 장시조, 장영시조, 만횡청 밑줄. 이 만횡청이란 말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창법이 명칭되어 있죠. 옆에다 적읍시다. 만횡의 곡조로 부르던 노래입니다. 만횡은 창법입니다. 뭐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음악에 조금 문외한이 되나서 원래는 만횡이라는 것은 두 개의 곡조를 나란히 섞어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만횡의 곡조로. 그래서 창법, 노래 부르는 방식의 명칭입니다. 자, 정철의 장진주사가 효시작이다라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문학사적의 사설시조 뭐 쭉 읽어두시고 둘째 단락에 골개미, 해학미 두드러지죠. 현실의 무슨 풍자한 이런 내용들. 자, 주요 시조집 한번 공부해 두세요. 다음에 가사, 조선 후기 가사입니다. 전기와 후기 비교 분석을 쭉 해놨죠. 작가층 형식에서 조선 전기의 양반 정격 가사예요. 정격 가사는 가사의 마지막 결구가 3543 하는 시주의 종작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변격 가사로 파격이 이루어지고 주제 읽어두고 특징 3원의 영향으로 기행가사, 유배가사, 내방가사로 활발하게 창작 밑줄. 전부 다 길어져요. 장편으로. 자, 주요 작품에 그 박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태평사, 선상탄 두 개 묶고 그래 전체 묶어서 사제공, 누항사, 동락당, 영남가, 노계가까지 한 7편 정도가 노계 박일로의 가사문학입니다. 이 사람이 경북 영천생입니다. 수군으로 이제 나오죠. 그죠? 태평사, 선상탄 두 개는 전쟁 가사입니다. 내용 좀 읽어두시고 아무래도 박일로의 가사문학의 가장 탁월한 작품은 누항사예요. 누항사, 작은 별. 주제가 빈이무원. 빈이무원 있죠.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좀 더 깊게 가면은 이 작품을 교육행동집 같은 경우에 누항사 지문 내려놓고 5문제 혹 내려버립니다. 20문장 중에 5문제 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내용 모르면은 조금 이 한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 가사문학엔. 좀 더 수준 높게 뭐 교육행정직이나 또 이런 쪽에 국회, 법원 또 이런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좀 닿겠죠. 농가 월영가 보세요. 정학유. 이 정학유는 정약용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학연이죠. 학연. 정학연. 다음에 정학유. 그래서 이 농가 월영은 월영체입니다. 월영체, 달거리 형식에서 동동과 관련된다는 점 참고하고 그 외에 뭐 가사문학 넘겨보시면은 일동장유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행가 두 개 한번 묶어봐요. A, B 이렇게 묶어요. 일동장유가 연행가. 이 두 개는 성격이요. 사행가사라 그럽니다.
사행가사는 뭐냐면 네 줄이다 이게 아니고 예, 사신의 서장관으로 갔다. 서장관은 뭐 서기관입니다. 기록하는 관리. 사신의 서장관으로 갔다 와서 돌아온 후에 적은 가사를 사행가사라 그래요. 사행이란 말은 사신으로 따라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위에 일동장유가는 거기 보면 일본 사신으로 조엄이 있죠. 조엄이 갔을 때 서장관으로 갔다 와서 기록한 거 김인겸 일동장유가 가장 긴 장편의 가사문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순학의 연행가는 청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사신이 기록관으로 따라갔다 와서 적은 사행가사들이다 이런 얘기야. 자, 고전수필 보죠. 특징까지 읽어두고 주요 작품에 여기 주요 작품은 한글 수필입니다. 좀 이따 한문수필 따라 나와요. 자, 개축일기, 한중록, 인현왕후전 3대 공정수필이고 산성일기, 어유당일기, 어유당일기 A, 스몰 a 그리고 제문의 조친문, 스몰 b, 조친문 바늘에 부러짐을 애도했죠. 그리고 기타의 규종치로 쟁론기 C A, B, C를 묶으면 3대 여류수필입니다. 조선시대 3대 여류, 더 보태면 국문수필이에요. 어유당 관복이라밀기 하고 우측에 조친문, 규종치로 쟁론기 들어심이 나오죠. 기억하실 만하고요. 다음 평론 봅시다. 여기 한문수필 1번에 보면 둘째 줄 이황의 도산 12곡 밑줄. 그럼 이번에 전반적으로 소설에 대한 평가는 소설 무용론 내지는 경계론 소설이 이야기 문학이니까 조선 전기 4대부는 한학의 능통자 아닙니까? 한문은 함축성이 강해요. 철학적이고 소설을 문학으로 안 보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보면 이런 시각에서 소설이 필요 없다. 소설을 경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홍길동전은 또 어떻습니까? 혁명소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건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 뒤엎는 내용입니다. 소실의 자식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혁명소설이니까 걔네들의 봉건사회 유지에서는 뭔가 혁명적이므로 이건 사대부들에게 뭡니까? 욕을 들어 마땅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설은 필요 없다. 또 소설은 어떠다? 경계해야 한다. 실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당대에 여러분 한글로 소설을 적었던 김만중 같은 인물들은 또 소설을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런 시각이 예사롭지 않죠. 소설이 글도 아닌 시대에 스스로 소설을 높이 극찬하면서 스스로가 공문으로 된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자, 밑에 보시면은 주요 평론집에 이현보, 다음에 허균 알아두시고 넘겨볼까요? 홍만종 읽어두세요. 자, 김만중 여기서 별입니다. 김만중이 56세까지 살았는데 그 1, 2, 3번이 서포만필 우측에 있죠. 출전 서포만필은 한문 수필집입니다. 자기 개인 문집이에요. 이 속에 이런 김만중의 문학관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세계에 김만중의 문학관. 1번 참담 한국의 시간은 한국어 우리말로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어 존중의식이죠. 또 이번에 송강의 관동 전후 인곡 고란의 이소에 비견할 수 있다. 그래서 좌해 진문장 지처 3편 밑줄. 이거 잘 나오죠. 시험 문제에. 좌해는 우리나라입니다. 좌해. 우리나라의 진문장 참된 문장은 다만 이 3편밖에 없다. 정철의 가사문학 성산별곡은 초창기에 작품이 농익지 못해요. 빼고 관동별곡, 사민곡, 송민곡 3편을 극찬한 겁니다. 왜 한글문학이거든요. 그게 국문문학, 국문 시가론의 존중의식과 관련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또 3번에 대중소설의 필요성, 역사소설의 가치를 높이 평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 사대부들은 소설 필요 없다. 경계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 사람은 더 높이 평가하고 본인도 한글로 소설을 적었잖아요. 군몽, 사시남전기 이렇게. 그만큼의 자주성이 강했어요. 자, 판소리 갑니다. 이번에 기원 가죠. 기원. 전라도 지방의 서사묵가 밑줄 서사묵가 기원설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만화본 춘향가가 있어요. 만화본 춘향전 유진한. 연도 한번 적으세요. 1754년. 그러니까 이게 만화책이 아니고
만화본하는 것은 이 사람 호가 만화당이에요. 만화본 춘향전 또는 춘향가. 만화본 춘향전 되겠어요. 춘향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첫 번째, 최초의 판소리 창본입니다. 판소리 노래하던 창본, 그 대본이에요. 여기 언제 나오냐면 1754년 영조 때입니다. 아마 영조 22년쯤 될 거예요. 이때 나왔는데 그 저자는 유진한이라는 사람. 유진한의 만화본 춘향가 알아두시고. 자, 판소리 특징 1번 통자적 민중예술. 민중예술 하지만 요 옆에 줄 긋고 양반 평민의 공동작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 고수와 광대들은 노래하고 북치고 놀았고, 그리고 수용하는 사람이 양반 좌상직입니다. 앉아서 판소리를 놀게 한 사람이 돈을 주고, 양반들의 기호에 맞춰서 연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양반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헌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음악 문학이 결합되었다. 극적이다. 그 종합예술이죠. 공동작은 조금 전에 그 얘기고, 또 장면 중심.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로 구성력이 떨어지죠. 한시나 고세의 인용이 많다. 양반 중심. 그 일상적인 구어, 반복, 과장, 욕설, 평민 중심. 이런 걸 이원적이라 그래요. 판소리 표현의 이원성. 이렇게. 대부분 사음보다 장단, 별. 판소리 장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양조 가장 느리고, 중머리 보통 빠르기, 중종머리 약간 빠르고, 자진머리 꽤 빠르고, 희머리 가장 빠르고. 근데 이렇게 외우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 알고. 실제 문제는 판소리를 지문으로 갖다 내어놓고 앞에 괄호가 딱 되어 있어요. 위에 들어갈, 괄호에 들어갈 장단으로 옳은 것은 이런 맞춤입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실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지문을 통해서. 다음에 엄머리는 다소 이질적이다는 정도. 구성, 창, 노래입니다. 안일이 사설, 이야기로 연결해 가요. 추임새. 추임새는 우리가 감탄사죠. 얼쑤, 지하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발림 이퀄 느름새. 발림은 몸동작입니다. 제 손. 그런데 느름새 밑줄. 이 고요 공부할 때 느름새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전을 쫙 찾아보면은 1번, 2번. 2번은 음악, 판소리 고정되어서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은 말을 추선하는 솜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아, 저 사람 느름새 있다. 말을 추선하는 솜씨. 말 솜씨가 있는 거예요. 판소리에서 두 가지 뜻은 금방 얘기한 이퀄 뭐야? 발림. 판소리에서 몸동작을 얘기한다. 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혼연일치의 경지 이런 말도 돼요. 창, 안일이, 발림이 혼연일치가 되었다를 느름새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죠?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느름새, 낱말 뜻들. 자, 작품 전성기 12마당 숙종조. 고종 때 유행하는데 판소리가 아주 극에 달합니다. 신재효가 6마당 좀 전에 적어드렸죠. 그 중에 가로지기 타령은 내용만 전하고 불리진 않는다 이런 것. 그런데 신재효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거 쭉 읽어두시고 둘째 단락. 그는 판소리 이론적 체계를 모색하여 광대가 밑줄. 단가 이 광대가가 시험에 4번 나왔어요. 그 나머지도 쭉 읽어 놓으시되 이번에 광대가가 있습니다. 그 둘째 줄에 보면 판소리를 부르기 전 목을 풀기 위해 부르던 단가 사설을 얘기한다. 광대의 칠해, 광대가 갖춰야 할 4가지 요소 이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인물칠해, 사설칠해, 득음, 느름새. 인사득너죠. 인사득너. 4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민속극은 앞에서 한번 우리가 극의 흐름, 전통극의 흐름에서 한번 살펴봤고, 구분의 민요 봅시다. 민요. 여러분, 민요는 평민 향수합니다. 그 조선후기 보면은 민요는 평민 향수, 양반들은 시조 창을 했어요. 그래서 각기 문화 코드가 다릅니다. 그 내용은 봉산 탈춤에 아주 잘 나옵니다.
봉선 탈춤에 양반들은 시주창을 막 청산히 하고 막 하는데 말뚝이는 뭐 하냐면 나도 한수 하겠소해서 낙양성 심리허에 민요를 부릅니다. 그 민요는 양반들이 개입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념,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운율감을 기초로 일반 민중, 평민들의 노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다. 그 작품의 노동요, 의식을 지령할 때는 의식요, 그 지신밟기, 상해노래, 달구질노래 등등이 있죠. 한번 읽어두시고 생각으로 푸는 문제 두 개만 볼까요? 임진왜란 이후 4번입니다. 문학사의 변화를 촉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학사의 변화, 민중의 자각성이겠죠. 평민의식이 극도로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면서 결국은 평민이 문학의 담당층으로 나서게 됩니다. 다음 중 판소리와 탈춤의 공통점은 할 수 없는 거죠. 풍자 내용, 민중 성격, 연극적 요소, 구비문학인데 소설적 구성보다 뭡니까? 판소리는 뭐가? 구성력이 떨어집니다. 탈춤도 소설 구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 점 감안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그 조선 후기 문학에서 하나 공부할 게 있다면 뭐 다 공부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교재 403쪽 보세요. 흥보가 요거 실제로 한번 쭉 보고요. 실제 작품 감상 한번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유도될 수 있던가 하는 우리가 한번 진단한 연후에 현대문학은 우리가 시, 현대 시, 소설, 수필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흐름만 보되 우리가 익혀야 될 주요 포인트만 내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두세요. 일일이 너무 열거식으로 하니까 뭐 이게 조금은 몸이 건조한 수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매듭을 하고 한문학은 접습니다. 일단 접어놓고 1권을 끝내고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겁니다. 뭐 한 10분 정도 해봐야. 그래서 현대문학을 그렇게 점검할 테니까 일단 판소리 흥보가 공부하고요. 현대문학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흐름 골격을 짤 수 있도록 그 정도 스크럼으로 수업을 매듭 짓고요. 설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1권 수업으로 이어갑니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갑시다.